닉슨의 성공과 실패가 주는 교훈. 1959년 여름 내형전의 긴장이 정점에 달할 즈음에 미국에서 열렸던 무역 박람회가 모스크바의 공원에서 도착했는데 수천 개의 이미지 무수한 전심을 걸작 방문객들이 많이 왔고 모델하우스는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6월 24일 개막식에 참석한 리처드 닉슨 부통령은 서른 지도자를 직접 안내했다. 호전적인 후르초프는 전시를 썩 즐기진 않았다. 대신에 개인적이고 전략적인 이유에서 한판 싸움을 벌여보기로 마음먹고 북 전시장에 있는 자동 레몬 착즙기를 가리켰다. 저건 왜 보여주는 겁니까? 비현실적인 물건을 전시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으세요. 160cm 키의 블루베리의 딸막한 몸매의 후르초프는 전제 자체만으로도 눈에 확 띄었다. 그는 온몸으로 의사를 표현했다. 특유의 버릇 중에서 하나는 손가락을 들어서 대화의 상대의 가슴팍을 겨냥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악삭같고 물고 늘어지곤 했다. 그는 웃을 때면은 벌어진 치아 사이로 소리가 마구 새어나올 정도로 호탕하게 웃었지만은 명랑하면 순식간에 분노로 돌려낼 수 있었다. 그는 웃을 때 잡혔던 주름에서부터 바로 표가 났다. 이런 변화무쌍한 표정 뒤에는 저도 면밀한 정치적인 관계가 숨어 있었다. 후르쇼프는 1894년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칼리노카라는 마을에서 가난한 서장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타고난 영민함으로 공산당 고위직까지 올라갔고 대단하게도 그 자리를 꿋꿋하게 보존했다. 그는 스스로를 지키면서 스탈린의 숙적 자웅을 도왔고 스탈린의 적자 정적들을 모두 제치고 그 자리를 물려받았으며 그 뒤에는 전임자들의 유산을 개인 순결하며 맹렬히 비난했다. 케이크 교도의 아들인 리처드 닉슨은 아직 워터게이트의 닉슨이 아니었다. 모스크바 방문 때에는 이 46세의 정치인이 대통령 후보감에 걸맞은 정치력을 막 발휘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하지만 그보다도 26살이나 많은 후르쇼프에 비하면 아직 햇벙어리에 불과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상원의원을 지낸 후르쇼프가 소련의 지도자가 된 바로 그 해에 부통령에 오른 상황이었다. 박람회장을 도는 두 남자의 신체적인 비대칭이 도드라졌다. 회색 양복 차림에서 흰 모자를 쓴 후르쇼프는 거침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이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가 갑자기 몸을 휙 돌려서 저 사람에게 말을 거는 식의 종잡을 수 없이 걸었다. 그 반대로 닉슨은 몸매가 호리호리했다. 키는 더 컸지만은 행동 반경이 좁은 탓에 힘겨루기에 밀려서 상대의 그늘에 가려질 위기였다. 이제 이 모델하우스 부엌에서 두 사람 사이에 그러던 긴장이 논쟁으로 끌어오리려 했다. 지금 닉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싸움꾼 중에 하나인 토론을 벌일 참이다. 닉슨. 서기 장님께 이 부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희 집 부엌과 아주 비슷합니다. 후르쇼프. 이런 건 우리도 있어요. 닉슨. 이것은 최신식 모델입니다. 이런 부엌 수천만 개가 만들어서 집마다 설치되죠. 편리하고 해서 후르쇼프. 공산주의에서는 여성에게 그런 자본주의적인 태도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했다는 거지. 닉슨. 저런 여성에 대한 그런 태도가 만국 공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주부들이 더 편하게 지내는 겁니다. 상당히 가시도친 말들이 빠르게 오갔다. 상대의 흐름을 깨기 위한 얼른 정도로 따끔한 말들이었다. 포트라인 바꿔줘선 연신 카메라가 찰칵이었고 속기사들은 정신없이 받아 적었다. 닉슨의 첫 전략은 토론을 벌이는 척 하는 것이었다. 그는 계속 자기 것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의 반론을 공정하게 듣는 양 행동했다. 물론 이 전략은 효과가 있었다. 닉슨은 고등학교 출신 토론 대회 우승자였으니까. 그는 토론 코치에서 이렇게 말했다. 토론에서 말하기는 일종의 대화다. 만약에 청정이 되는 목소리를 좀 높여도 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향해서 목청 높여서 외치지는 말고 그저 대화하듯이 말해라. 상대가 방해권일 때는 그에 대응하는 가장 나쁜 방법은 논쟁을 중단하거나 서둘러서 끝냄으로써 상대가 시간의 흐름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로 나쁜 방법은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대신에 방해원도
휩쓸림으로써 의지를 상대가 설정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방해술책에 대해서 너희는 눈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려는 유혹도 피해야 한다. 사실 그런 난타전을 지속할 에너지와 뻔뻔함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 또 어쩌다가 한두 점 따낸다고 해도 어차피 불안당과의 게임에서 그를 능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최선은 그냥 자신의 주장을 자기만의 속도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다. 상대가 방해하면 잠깐 멈추고 그 시간을 나중에 사용할 자기 시간으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양측이 서로 다른 종류의 토론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바로 그것이 핵심이다. 싸움은 토론이 아니고 우리가 상대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바꾸는 일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토론이 싸움이 되는 것을 막는 첫 번째 단계는 뭘까? 일단 그것이 토론인 척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닉슨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 재치 있는 말 한두 마디를 주고받는 대신에 두 사람은 각자 자기 나라의 주택 가격과 수명에 대해서 경쟁적인 논점을 제시했다. 후르쇼프, 미국인들은 소련 사람에 대한 자기들만의 이미지를 만들었지요. 하지만 소련 사람은 부통령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부통령님은 러시아 국민이 이런 걸 보면 어언이 벙벙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후르쇼프, 러시아에서 집을 가지려면 그냥 소련에 태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누구나 집을 가질 권리가 있으니까요. 닉슨, 만일 서 기장님이 상원 의원이라면 우리는 서 기장님을 의사 진행자라고 방해자라고 불렀을 거예요. 후르쇼프가 토론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닉슨은 멈추기와 이름 붙이기라는 두 번째 전술을 사용한 거였다. 그는 대화를 중단하고 토론을 와해시키는 특정 행동에 이름을 붙였다. 싸움꾼은 혼돈 속의 승승장구한다. 그들의 책략은 사전에 연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토론에 미치는 악영향을 연극 운동으로 가릴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마술성의 속임수를 드러내듯이. 그런데 이 전술은 자칫 인신공격에 가까워질 수 있고 의견 차이를 더 다르게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다. 닉슨도 결국 이 지점에 가까워졌다. 두 지도자는 북 전 시장에서 인접한 TV 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겨서 대화를 이어갔다. 후르쇼프, 닉슨, 후르쇼프, 미국인들 똑똑한 것은 잘 압니다. 멍청한 국민이라면 절대 그런 경제적인 성장을 이뤄내지 못하겠지.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도 콧구멍으로 파리를 때려잡진 않아요. 42년 동안 우리도 상당히 발전했어요. 닉슨, 아이디어를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후르쇼프, 그 말에 기울여야 할 사람은 당신네들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닉슨, 그러면 나중에 아이디어를 좀 더 교환해 봅시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둘 다 동의하는 거죠? 후르쇼프, 좋아요. 방금 내가 뭐에 동의한 거죠? 대화가 끝난 무렵에 닉슨은 토론을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점점 싸우는 치닫는 토론을 계속 고집하기보다는 차라리 재대결을 약속하는 것이 택했다. 토론자가 하는 결정 중에서 토론을 끝낸 것보다 더 중대한 결정은 없다. 반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합당한 반대를 위한 에너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이런 결정될 때 우리는 더 나은 대화를 준비할 수가 있다. 이 세 가지 방법, 진짜 토론인 척하기, 멈추고 이름 붙이기, 다음으로 미루기, 토론에서 불안당에게 대처하기 위해서 개발된 비법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목표는 훨씬 더 원대하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 자리에서 물리칠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에서 대결 1년 뒤에 리처드 닉슨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적수를 토론장에서 만나게 되었다. 존 F 케네디라는 매사추세츠 상원 의원이다. 첫 대결은 9월 말 어느 월요일 시카고에서 열렸다.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서로를 마주하는 토론, 역사상 중계된 6,600만여 명의 시민이 TV 앞에 앉았다. 그 뒤에 벌어진 일은 닉슨에게 정치적인 재앙이었다. 눈부시도록 환한 무대 조명에 비친 그는 창백하고 불안하고 땀에 젖은 모습이었다. 당시 그는 무릎 수술에서 회복 중이었다. 한편 젊은 상원의원 케네디는 햇볕에 그을린 피부에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그날 밤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는 닉슨에게 불리하게 뒤집혔고 그 토론은 미국 민주주의의 하이라이트로 길이 남았다. 결국 1960년 대선운동은 서툰 토론 실력과 TV가 닉슨의 운명을 결정지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1년 전 그는 소련 지도자와 토론을 자기 표 이슈로 잘 이끌어감으로써 싸움으로 알려질 뻔한 것을 북 토론으로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우리 토론자들에게는 닉슨의 성공과 실패가 주는 교훈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익숙하다. 토론은 무언가를 줄 때도 있고 빼앗을 때도 있다.
나쁜 반대의 반대는 동의가 아니라 좋은 반대다. 나쁜 반대의 반대는 동의가 아니라 좋은 반대다. 2016년 대통령 선거의 전날인 11월 7일 월요일 보스턴에서 뉴욕행 비행기를 탔다. 베이징의 학사후 그 지원자를 면접하기 위해서 미국 영만 장자이자 세계적인 사모펀드 그룹의 블랙스턴의 공동 창립자 스티븐 슈워츠만이 설립한 슈워츠 장학재단이清華대학교 1학년 석사학위 과정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터였다. 나는 중국에서 살고 싶은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은 급격히 변화하는 한나라 한 지역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욕망에 이끌렸다. 면접은 월드부 에스토리아 호텔 31층에서 진행이 됐다. 건의 있는 장학금은 특정한 하향식 변화 이론에 의존했다. 이미 값비싼 좋은 교육을 받은 집단이 학사 후 가정에서 동료 공동체를 통해서 더 몸집을 키워서 세상에 이바지한다는 이론이었다. 슈워츠원 장학생 시험은 신생 프로그램이라 수혜자들이 아직 이 가설을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면접 당일 그 전망이라 할 만한 것은 보였다. 온통 금박으로 수놓은 화려한 호텔에서 진정 인명사전 속의 인물이라 할 법한 전세계 지도자와 업계 거물, 언론계 인사들이 20대 젊은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베타적인 클럽 특유의 평온함이 느껴졌다. 이튿날에 온종일 돌아다니며 쇼핑을 하고 친구를 만나느라 뉴스를 거의 확인하지 않았다. 공공장소에서 선거운동원과 유세권들이 민주주의에 참여하자고 열심히 외쳐대고 있었지만은 어쩐지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묻어났다. 저녁 때쯤에 나는 7시 59분 떠나는 보스턴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라가디아 공항에 도착했다. 탑승 대기절에서 첫 예측 결과를 확인했다. 인디애나주, 켄터키주, 트럼프, 버몬트, 클린턴이 승리할 것 같다는 예측이었다. 순조롭게 이륙한 뒤에 인터넷 연결이 끊기자 그때부터는 마치 시간을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들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짐을 찾아서 밤 풍경을 마주하니 10시였다. 휴대폰으로 뉴욕 타임스를 여니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95%라고 나왔다. 덜컹거리는 실버라인 버스를 타고 천천히 보스턴 시내로 돌아오는 내내 더 이상 그 무엇도 안정감 있게 느껴지지 않았다. 선거가 끝나고 있을 동안의 세 차례의 대선 토론은 언론이 현대 정치의 양극화 그리고 그에 따른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풍부한 입증 자료가 되었다. 나쁜 남적은 당신은 꼭 더각시해요. 정말 고약한 여자네. 선거 기간 동안 내내 정치 전문가들이 이런 토론 방식을 비판했다. 한 언론인은 그 희한한 강경을 시험했을까 불평불만, 억지 고집 딴소리 범벅이라고 묘사했다. 어느 정치학자는 이런 방식을 통째로 폐기하고 모의위기 방송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할 정도였다. 그동안의 토론 자체가 사라질 걱정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지만은 이렇게 역사상 최악의 분열적인 선거를 겪고 나니 또 다른 위기감이 느껴졌다. 사람들이 자국 내의 정치에서뿐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서도 토론이 가져올 어떤 가능성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었다. 그 손실은 분노보다도 낙담, 노여움보다는 피로감으로 인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할 터였다. 신화는 우리에게 반대의 반대는 동의가 아니라 반대라고 말해준다. 지금은 어둠의 에리스가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난 수천 년간의 역사가 보여준 교훈은 좋은 논쟁과 나쁜 논쟁이 그리고 극단으로 치닫는 충동이 끝끝내 어느 쪽의 승리로도 판결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다채롭게 펼쳐지는 여느 토론과 마찬가지로 그 투쟁은 끝없이 이어졌다. 나쁜 여자, 좋은 여자. 토론은 솔직하고 열정적인 부미가 있어야 되는데 쇼펜하우어는 논쟁적인 토론서를 쓴 지 20여 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좋은 토론에 대한 전망에 냉담했던 것 같다. 노년에 접어든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논쟁을 하면서 모자란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도 드러낸다고 더 한층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다시 꺼내지는 않겠지만 결과는 언제나 혐오스럽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의다툼을 벌일 태세가 되어 있는 평범한 무리와의 논쟁은 피하라. 고 더 강곡히 충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토론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상대가 응수하면서
조금이라도 고집을 부릴 기회가 있다면 그 즉시 멈춰야 한다고라고도 했다. 하지만 냉소주의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이 철학자 역시 일말의 여지를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내겐 바로 이게 핵심이었다. 시민으로서 우리는 잘 반대할 폭력이 아닌 설득의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을 반대하는 쌍으로 묶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신화에 따르면 여신 에리스도 자매가 있었다. 바로 조화와 화합의 여신으로 그리스인들은 하르모니아, 로마인들은 콩그르디아라고 불렀다. 이 신에 대해서는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얼마 없는데 에리스와 겨룰 정도로 힘이 세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름의 뜻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인 고대 그리스의 시인 헤시오도스는 다르게 보았다. 그에 따르면 사실 에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신이 둘 있었다고 한다. 하나는 전쟁과 불화를 가져온 반면에 다른 하나는 인간에게 훨씬 친절한 방식인 반대와 갈등을 부추겼다. 신화는 우리에게 나쁜 반대의 반대는 동의가 아니라 좋은 반대라고 말해준다. 7장에 교육은 품위 있게 이기고 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시민을 기르는 일이다. 토론자에게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의견에도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추상적인 관념이 아닌 생생한 경험의 산물이었다. 멜컴 리틀은 7학년 말부터 처지가 나아지기 시작했다. 이전 몇 년간은 그의 몹시 힘들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신경쓰야 퇴학을 당했고 경범죄. 하지만 1940년대가 끝날 무렵에 중학교에 다니면서 자신감을 찾고 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유일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상위권이었다. 그러다 1년 사이에 상황은 다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리틀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역사와 영어였다. 수학은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하나라도 실수하면 그걸로 끝이었다. 문제는 그가 좋아하는 수업 시간에 일어났다. 리틀은 윌리엄스 역사 선생님을 애초부터 좋아하지 않았다. 수업직에 인종차별적인 농담을 자주 하는 탓이었다. 반면에 오스트롭스키 영어 선생님은 싫어했다. 그래서 이 나이 든 선생님이 충고를 하면 10대 소년 멜컴은 귀를 기울였다. 오스트롭스키, 멜컴, 이제 자네도 슬슬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한번 생각해봤나? 멜컴, 그럼요. 선생님, 저는 법률가가 되고 싶어요. 오스트롭스키, 멜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듣게. 여기는 우리 전부 자네를 좋아한다는 걸 알 테니 현실적으로 자네가 니그로 혹시 목소리를 해보는 것은 어떨 것 같나? 리틀은 잊을 수가 없었다. 그 순간을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또 떠올리면서 바로 그 오스트롭스키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의 열망을 얼마나 열렬히 지지했는지를 생각했다. 나는 우리 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의 백인 아이들보다 더 똑똑했다. 하지만 그들 눈에 나는 여전히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될 만큼 똑똑하지 않은 게 분명했다. 라고 있은 날 리틀은 회고했다. 그때부터 10대 소년은 운치를 들였다. 하지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에게 설명하진 않았다. 8학년이 끝나는 주에 리틀은 이복 동생 엘라와 함께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보스턴으로 처제를 옮겼다. 리틀은 거기서 수년간 자비를 하며 지냈다. 그러다가 범죄와 소란에 휘말렸고 다시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1946년 2월에 20살이 된 리틀은 강도 및 관련 혐의에 매사추세츠 찰스타운 교도소에서 10년간 복역 선고를 받았다. 22843이라는 수감 변호가 있었지만 종교에 대해서 드러낸 적개심 때문에 그 사단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찰스타운 교도소에서 리틀은 한 재소자에게 영향을 받았다. 또 빈비라고 보이는 그는 리틀과 키가 같고 피부색이 밝고 불구스러운 것이 비슷했지만 그 외에는 완전히 달랐다. 리틀은 거칠고 입만 열면 욕을 해댔지만 빈비는 무역에서부터 데이비드 서로의 작품 일까지 온갖 주제에 대해 유려하게 말할 줄 알았다. 빈비가 목소리를 높이면 교도관까지 귀를 기울였다. 리틀은 그에 비해서 나의 표현법은 너무도 허절 것 없이 들렸다. 그는 절대 지저분한 단어를 쓰지 않았다라고 해고했다. 리틀은 1948년 노폭 재수수감지로 이감되면서 빈비가 보여준 모범에 유념했다. 노폭은 한 계획적인 교도소장이 일정의 감옥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 본 것으로 리틀은 그것의 교육 프로그램의 장소가 잘 갖춰진 도서관을 열심히 활용했다. 산을 펼쳐서
정신의까지 다 힘들었다. 이 독서로 노폭 토론은 지역 대학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을 받았고 재소자들끼리 매주 대회를 열었다. 주제는 정치와 심지어 영양 문제까지 다루지 않은 게 없을 정도였다. 바로 교도소에서 토론하고 청중을 향해 말하는 일은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발견하는 일만큼이나 신나는 일이었다. 홀려서서 나를 올려다 보는 얼굴들을 바라보며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입으로 내뱉는 동안의 머리는 내가 하는 말을 따라가며 다음에 할 가장 적당한 말을 찾았다. 그렇게 말을 제대로 다루어 내게로 오기만 하면 토론이 쓰이겠다. 나는 토론에 천천히 발을 담갔다가 곧 푹 빠져들었다. 이틀은 재소하자 팀원들과 함께 토론자로 쭉 성장했다. 1951년 이후 12월 노폭은 옥스퍼드 대학교 팀 상대로 첫 국제 토론을 벌였다. 재소자들은 대학팀들과 맞붙어서 34등 14패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하지만 두 달 번의 전국 대학 투어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오며 노폭을 마지막 제물로 삼으러 온 영국 팀만은 확실히 대적하기 힘든 상대였다. 옥스퍼드와의 토론 후에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리트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때쯤에 그는 이름을 멜컴 X로 바꾼 상태였다. 멜컴 X는 목사와 사회운동으로 살면서 처음에는 네이션 오브 이슬람을 위해서 나중에는 독립적인 개인으로 토론 기술을 활용했다. 그는 인종권리주의와 비폭력주의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 반대자들과 토론했다. 대학 캠퍼스에서 라디오와 TV에서 그들에게 도전했다. 한 전기 작가는 이렇게 썼다. 멜컴은 19번 이겼다. 아니면 적어도 그 토론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그는 늘 우물한 도덕적인 분노를 두르고 죄를 물었다. 어떻게 그토록 힘있게 말하는 법을 배웠는지를 묻는 사람에게 멜컴 X는 전부 교도소 시절 적분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한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 시작은 찰스 타운 교도소에서였습니다. 거기서 빈비를 보고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가진 엄청난 지식이 부러웠어요. 하지만 가끔씩 자신의 인생 행로가 바뀐 순간을 떠올리면 어김없이 더 어린 시절 다른 스승과 나눴던 대화의 순간을 복귀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만약 오스트롭스키 선생님이 저에게 법률가가 되려고 격려해줬더라면 아마 지금쯤 어떤 도시에서 전문직 흑인 부르주아가 되어서 진짜 나 자신은 감춘 채 공동체의 대회는 노릇이나 하면서 칵테일을 홀짝거리고 있었을 거라고요. 노폭 토론에도 번창했다. 1966년에 중단되기까지 이 팀은 대학팀들을 상대로 144승 8패 전적을 자랑했다. 이들이 꺾은 팀 중에는 뮤지션 레너드 코언이 이끈 캐나다 팀도 있었다. 그러다가 2016년 일단의 재소자들이 이 토론회를 부활시켜 다시 한번 대회에 나가기 위한 팀 훈련을 개시했다. 토론자에서 토론 코치로 2017년 5월 마지막 주는 타는 듯이 뜨거웠다. 비가 들어붙듯이 쏟아내리며 날씨가 변덕을 부렸다. 그때 나는 내 공부의 또 다른 챕터를 끝냈다. 부모님의 졸업식 하버드에서는 다른 미국 학생들처럼 졸업식을 시작하는 뜻을 가진 커먼스라고 불렸다. 시드니에서 날아오셨다. 나는 저녁마다 친구들과 함께 분위기 좋은 지하펍 대연에서 턱없이 적은 수를 시켜놓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제로 뜨드들이 대며 시간을 보냈다. 졸업생 다수가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미국 대도시를 향했지만 내 친구들은 더 다양한 곳으로 흩어졌다. 졸업 후에 나는 슈워츠먼 장학생을 받아서 또 8월에 베이징으로 떠날 예정이었고 파넬리는 애틀란타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시작할 참이었으며 조나는 남은 한 학기를 모두 끝내고 스페인 마드리드로 갈 계획이었다. 우리의 인생길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니 자연스레 회자 정리라는 말이 떠올랐다. 친구들과 나는 우리가 지난 4년 동안의 실제로 배운 게 뭔지를 자문해보았다. 현실 세계의 지긋지긋한 의무들과는 거리가 먼 인정에 관한 정치 이론 성의 역사, 토마스 하디의 소설 같은 우리가 받은 인문학 교육은 마치 이전의 불합리한 추론처럼 여겨졌다. 5월 25일 목요일에 열린 졸업식 행사는 이런 회의를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 폭우에도 불구하고 졸업식 3만 5천 명의 관중 앞에서 회장을 두른 예복을 입고 라틴어로 연설과 노래를 하는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졸업식은 우리가 하기가 얼마나 시장 가치가 큰지를 분명하게 전달했다.
유명인들이 참석하고 그 유명인들이 첨단 기술과 민주주의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장소였다. 익명의 군중사에서 나는 이런 외적인 가치와 우리의 교육이 실제로 담아낸 본질, 이를테면 거듭 이해에 가닿지 못하고 끝없이 혼란스러워하고 도서관에서 밤을 지새우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경호의 간극이 궁금해졌다. 내게 이력을 준비할 활주로가 조금 남아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찾았다. 중국을 떠나기 전에 익숙한 영토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다. 나는 두 달 뒤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세계 학생 토론회에서 호주 대표적인 코치를 맡기로 했다. 대부분 토론자들은 두 번 은퇴한다. 첫 번째는 대회 출전을 그만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얼마 뒤에 심판, 자원봉사자, 코치를 포함한 모든 활동을 그만두는 것이다. 발리 대련 내 토론 두 번째이자 마지막 은퇴가 이루어질 대회였다. 나는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해서 숙소를 향해서 내가 아는 것은 토론이 강력한 교육의 도구라는 사실이었다. 토론을 하려면 아이들은 엄청나게 광범위한 정보 그리고 자료 출처면에서 그것을 접하고 그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논쟁할 수 있을 만큼 깊이 있게 이해해야 했다. 토론은 공평에 이루어지며 승부를 거릴 수 있는 스포츠임이 실질적으로 증명되었다. 토론은 조직하기도 쉽다. 상대적으로 2013년 플로리다의 카운티는 모든 중고등학교 토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택시 우회전에서 이렇게 해서 나는 했고, 역사상 가정훈련 토론 코치에 대하여 토론 코치 일은 정해진 대본은 없고 오직 모방할 수 있는 예만 있었다. 역사상 가정훈련 코치는 의심이 여지없이 텍사스주 마셔러 칼리지라는 흑인 대학의 영어 교수였다. 이는 14살의 제임스 파머가 1934년에 이 학교 신입생으로 등록할 당시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실이다. 청년들로 가득한 캠퍼스에서 10대인 파머가 느낀 것은 외로움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와일리에서 종교와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기에 건물벽은 아이비로 뒤덮이고 수소나 백일홍, 블루보닛이 만발한 정원이 있는 그에게 꽤 익숙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어린 나이였기에 연애는 꿈꿀 수도 없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지를 보면 의뢰에 그렇듯이 멀찍이서 감탄의 시선만 보낼 뿐이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외톨이에게 관심을 보였다. 어느 가을날 30대 후반의 영어 교수가 캠퍼스에서 파머를 발견했다. 그는 수백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이 소년을 향해서 뭘 읽고 있느냐고 소리쳐 물었다. 톨스토이요. 전쟁과 평화라는 대답에 교수는 반색하며 우렁찬 목소리를 갖췄다. 그리고 파머는 초대했다. 경고도 뒤따랐다. 오늘 아침에 수업이 끝나고 교수는 파머에게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는다고 꾸짖고는 독서 목록에 더 많은 책을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나중에 만나서 그 책들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내가 비판자 역할을 할 테니 너는 내 관점을 방어해봐.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낙지 점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파머는 할 말을 잃고 선생은 그 순간을 낚아채었다. 선생은 화요일 목요일 저녁마다 자기 집에서 대학 토론팀 훈련이 있다고 했다. 너도 오렴? 그래 파머. 오늘 저녁에 보자. 그렇게 이 신입생은 교육자이자 신이며 와일리 칼리지의 토론 코치였던 멜빈 톨슨의 궤도 안으로 툭 떨어졌다. 미국 대학 토론 클럽의 탄생은 건국의 아버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이들 클럽이 서로 만나 결혼한 토론 대회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것은 진보 시대 여성 참정권. 멜빈 톨슨도 그 수혜자였다. 그는 자신의 파트너 호러스 만본드와 함께 링컨 대학교 토론팀에 참여하다 1923년에 졸업했다. 그리고 이듬해 와일리 칼리지로 와서 영어와 스피치를 가르쳤는데 그때 맨 처음 한 일이 바로 토론 클럽을 만드는 것이었다. 제임스 파머가 캠퍼스로 왔을 때는 이 코치가 10년 새 톨슨식 집중훈련법을 연마해 오던 중이었다. 파머는 곧 훈련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톨슨은 토론 상대 훈련 담당한 교수까지 1인 다역을 하며 팀을 전면에서 이끌었다. 그는 1시간 동안에 토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대 신문을 하면서 동작이며 잠시 뜸들이는 일까지도 지적했다. 그런 다음에 읽을 거리를 잔뜩 안겨주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톨슨은 잔인한 면도 있어서 이따금 무능하고 무식하고 자기 운명을 개선하는 데 무관심한 사람에 대한 불이 깊은 혐오를 대놓고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잡아끄는 카리스마가 대단했다. 파머에게는 톨슨 교수 집에서 보낸 밤들이 과단한 하루 끝에 즐기는 풍성한 잔치였다.
그가 이토록 강도 높은 훈련을 고집한 것은 짐 크로법이 있는 남부에서 흑인 토론자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하지만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톨슨은 토론을 자기 학생들을 기다리는 전투에 대한 대비로 여겼다. 얘들아, 교수라면 자기 학생들한테 세상에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너희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야겠지.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야. 왜 그래?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 커다란 방망이 들고서 말이야. 그러니까 재빨리 피하고 반격하는 법을 배워. 별 토론자에게 말했다. 사람들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하려면 거기에 무언가를 집어넣어야 해. 파머가 와일리에게 보낸 첫 회에 토론팀은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돌진했다. 그들은 1935년 초에 남서부에서 토론은 화요일 밤 USC 캠퍼스의 보보드 강당에서 열렸다. 5년 전인 1930년 톨슨의 와일리 칼리지 팀은 역사상 최초로 백인들과 싸운 아프리카계 미국인 토론팀이 되었다. 결국 와일리가 이겼다. 곧 그들의 승리 소식이 전국에 퍼졌다. 이 시기에 허바트 제르시 쓴 글을 보면은 이 팀이 이기는데 일조한 대담함과 진지함이 엿보인다. 나에게 인정하여 토론대회에 나간 기분이 어땠냐고 묻는 사람이 많았다. 그들은 두렵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건 좀 재미있는 질문이다. 톨슨 코치는 승리를 발판으로 혁혁한 성과를 내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생한 진실. 사방인 논으로 둘러싸인 그 집에서 난 우리 팀 아이들도 말도 안 되게 몰아붙였다. 아이들. 오후와 저녁에는 연습 토론을 했고 한때는 몇몇 부유한 영어 사용구들끼리의 리그전에 불과했지만은 지금 훨씬 더 많은 나라가 참가했다. 나는 아이들에게도 인도나 중국 같은 신흥은 밤새도록 훈련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집중 훈련을 마치기 하루 전날 주장 내용이 너무 약하다고 팀을 꾸짖는 내 음성에 진짜 분노가 서려있다는 것을 느끼고는 타임아웃을 당겨버렸다. 아이들은 그날 오후에 발리의 긴 꼬리 원숭이 보호구역인 오브드 원숭이 숲에 구경을 갔다. 아이들이 같은 영양류 동물과 소통하는 동안에 나는 물질감지 떨려서 뒷짐만 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끼가 뒤접힌 성성발치에서 두 아이가 세계대회의 행운을 비는 모습을 보고는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했다. 코치로서 느끼는 대회 리듬은 참가자일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토론자는 두 차례 단거리 경적, 코치는 대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전략을 고심해야 했다. 일단 대회가 시작되면 코치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많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 통제할 수 있는 몇 가지 강박적으로 집착했다. 열심히 피드백을 주고 라인업을 어떻게 짤지 고민하고 우리 쪽을 향해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상대팀을 노려보았다.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상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대회 기간에는 파넬과 같은 호텔방을 썼다. 처음 며칠은 서로에게 무언가 거리감을 느꼈다. 우리 두 팀은 5번째 예선전에서 만나게 되어 있었다. 2라운드가 끝나고 그리고 호주팀이 이기고 나서야 파넬과의 관계는 다시 자연스러워졌고 대화도 다시 활기를 띄었다. 나는 내 글씨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싶어서 조금 창피했지만 가장 친한 친구를 되찾아서 기뻤다. 모든 토론대회에는 한 팀의 우승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대결, 즉 전초전이 있다. 논제는 본 의회는 망명 신청자들의 기존 시민들과의 문화적인 동질성에 근거해서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였고 우리는 이에 반대하는 쪽이었다. 나는 전날 밤에 라인업을 꾸려놓았다. 아스가 타고난 진지함으로 상대팀을 무찌르면서 공격을 이끌고 난 다음에 사근사근한 데니엘이 우리의 적극적인 주장을 공고히 할 예정이었다. 잭은 재치와 영업력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내용을 멋지게 정리해 보이면서 상대팀을 압도할 것이었다. 팀에 대한 내 야심에는 사실 허영이 스며들어 있었다. 세계대회에서 3차례나 승리하는 것은 고등학교, 대학 토론자로서 그리고 이번에 코치로서 말하자면 미국 4대 대상, 에미, 그래미, 오스카, 토니상을 싹쓸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코치로서 나는 RMAT 팀을 준결승까지 올리고 전년도 호주팀을 준결승까지 진출시킨 바 있었다. 이제 그 다음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았다. 대회 측에서 우리의 결승전 상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팀이라고 발표했을 때
나는 우리 팀원들이 방심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면서 흡족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쟤네들이 어떤지를 잘 알아. 그러니까 날카롭게 보이는 거 잊지 말고 그냥 즐겨. 첫 경고등은 토론이 시작되기도 전에 켜졌다. 준비를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이지가 소리쳤다. 몹시 당황했지만 그 소리가 들릴만한 위치에 있는 심판을 의식해서 나도 크게 외쳤다. 괜찮았던 거 알아. 넌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 다른 후보 선수도 저도 거들었다. 그래, 사실 정말 괜찮았어. 이 슬픈 핸드마임이 끝나고 방 앞쪽을 훑어보니 우리 팀 새 토론자가 창백한 얼굴로 메모장에 아무 말이나 마구 휘갈기고 있었다. 논제는 인간을 대체하는 자동화 기술을 사용하는 고용주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였고 우리는 반대하는 쪽이었다. 라인업은 지난번과 같았다. 하지만 모든 게 다 꼬여갔다. 토론자들은 반론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썼고 실질적인 주장은 충분히 진전시키지 못했다. 토론이 통제불능에 빠지자 태도마저 허세를 부리다가 양처럼 서운했다 하며 오락가락했다. 설상가선으로 제일 나쁜 농담까지 던져서 불난집에 기름을 붙이는 꼴이었다. 어찌어찌 심판 하나를 간신히 설득했지만은 나머지 넷은 그렇지 못했다. 결국 우리는 4대1로 탈락의 고비를 모시고 말았다. 나는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가까스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은 뻔한 위안도 말도 내전이 또 있으니까 준진결승 진출도 충분히 잘 한 거야. 다 떨어져 나갔다. 사실 아이들은 나보다 패배를 훨씬 더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더 안 좋았다. 호텔에서 나는 다시 한번 팀을 안심시킨 다음에 양해를 구하고 2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나는 호텔 방으로 가서 침대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대회 참가자로 겪은 어떤 고통보다도 심한 고통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다. 파넬레는 오후가 되어도 방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이끄는 미국 대표팀이 준결승까지 진출한 터였다. 하지만 그가 없어도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사유의 힘으로 반짝거리는 공모하는 듯한 그 목소리를. 파넬레는 내게 토론은 지는 것에 대한 교육이라고 말한 것이 있었다. 토론자라면 누구든지 대회에서 이기는 경험보다는 지는 경험을 더 많이 했다. 매주 청정 앞서 자신의 주장이 허물어지는 것을 실제로 마주하는 경험을 했다. 참 많은 경험. 오래전부터 파넬레와 나는 이 수트가 비록 불쾌하긴 해도 유양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픈 교훈을 어르석여서 실력을 향상시키던 우리의 결심과 동지애를 단단하게 다지게 한다는 점이었다. 실수한 기본의 반복에서 노출되는 경험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다. 나는 스트가 가치를 믿었지만 그럼에도 파넬레가 지금 이 방에서 내게 그걸 상기시켜주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었다. 내가 잠에서 깼을 땐 해가 지고 난 뒤였다. 나는 준결 결승전 때 입었던 셔츠를 도로 입었다가 아이들이 남긴 수영하러 가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다시 벗어서 방바닥에 던졌다. 호텔 수영장에 가보니까 그날 오후에 결혼 남아공하고 아이들 몇 명을 포함해서 여럿이 어울려 놀고 있었다. 토론대회 가장 흔히 한 비판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대립적이라는 그 지적이었다. 지나치게 대립적이다. 하지만 우리가 패배하는 그날 밤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토론의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토론을 통해서 적스로 패배시킬 수 있을지언정 절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파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며칠 혹은 몇 주 후에 다시 돌아와 다른 반대를 이어갈 뿐 아니라 망할 수영장에도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경쟁에 뛰어든 선수의 목표는 물론 이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상대를 무찌르겠다는 식의 윤전대선은 사실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상대방의 선의와 계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공고한 규칙이 필요하다. 토론은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적인 갈등과 사적인 싸움에서 잊기 쉬운 이 진실을 되새기게 해주었다. 토론은 서로에게 배워나가는 법을 알려준다.